여러분, 친구한테 차 빌려주는 경우 이거 생각보다 흔하잖아요. 뭐 잠깐 마트 간다거나 급한 일이 있다거나 할 때요.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 친구가 내 차로 사고를 낸다면 과연 법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실타래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바로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차를 빌려줬는데 친구가 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쳤어요. 이 손해배상, 운전한 친구가 하는 걸까요? 아니면 차 주인인 내가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아마 대부분 에이, 당연히 운전한 친구 잘못이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법의 세계는 우리 상식과는 조금 다를 때가 많습니다. 정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법적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단계를 밟아볼 거예요. 먼저 왜 이런 복잡한 법이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책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차주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아주 중요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줄여서 보통 자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법이 왜 이렇게까지 엄격한 규칙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면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어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만약 돈이 한 푼도 없다면 피해자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차로 인한 편리함이나 이익은 차주가 다 누리면서 정작 사고가 나면 경제 능력 없는 운전자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는 거,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너무 자주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법이 등장한 겁니다. 딱 한 가지 목표. 어떻게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 이걸 위해서 세운 핵심 기둥이 세 가지예요. 첫째, 운행자 책임이라는 아주 넓은 개념을 만들어서 차주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줬고요. 둘째, 모든 차는 무조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죠. 그리고 셋째, 뺑소니처럼 가해자를 못 잡는 최악의 경우에도 나라에서 먼저 보상해주는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동차 사고 책임은요, 그냥 운전한 사람 한 명한테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사슬처럼 줄줄이 엮여 있습니다. 이 책임의 사슬, 그 시작점은 바로 소유자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동차 등록 원부에 이 차 주인은 이 사람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바로 그 사람. 모든 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기서 범위가 좀 더 넓어집니다. 바로 보유자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소유자는 당연히 포함하고 거기에 더해서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고 차를 쓸 권리가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차를 빌려준 그 친구가 여기에 딱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임의 그물을 가장 넓게 치는 개념이 바로 운행자입니다. 이건 보유자를 포함하고 심지어는 차를 훔쳐간 절도범까지도 포함해요. 아니, 도둑까지 책임에 넣는다고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근데 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차가 굴러다니면서 생기는 위험 자체를 누가 관리해야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책임의 범위를 이렇게까지 넓게 잡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동심원 같은 거예요. 제일 안쪽에 소유자가 있고 그 다음 원이 보유자, 그리고 이 모든 걸 감싸는 가장 큰 원이 바로 운행자인 거죠. 그리고 법이 교통사고 책임을 따질 때 기준으로 삼는 건 바로 이 가장 넓은 범위, 운행자입니다. 그렇다고 차주 책임이 완전 무한대는 아니에요. 내 차 때문에 사고 났으면 난 무조건 책임져야 해? 그건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딱 세 가지 경우에만 이 강력한 운행자 책임이라는 고리를 끊고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탈출구는 딱 이 세 가지뿐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첫째, 절치운전. 쉽게 말해 도둑 맞은 경우죠. 내가 주차하고 문도 잘 잠그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누가 훔쳐가서 사고 낸 것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둘째, 취급업자한테 맡겼을 때. 정비소나 발레 파킹, 세차장처럼 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에 차를 완전히 맡겼을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셋째, 양도. 차를 팔았을 때입니다. 돈 다 받고 차 키까지 넘겨줬다면 아직 명의 이전 서류 처리가 안 끝났어도 실질적인 주인은 바뀐 걸로 보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차주가 차에 대한 운행 지배,
그러니까 컨트롤을 완전히 잃었다고 법원이 인정해주는 경우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나옵니다. 법이요, 사고 피해자가 그 차 안에 타고 있었는지 아니면 밖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책임을 따지는 기준을 완전히 다르게 봐요. 이게 또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크냐면요. 만약 피해자가 차에 탄 승객이었다. 그럼 운행자는 거의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어요. 유일한 예외는 그 승객이 다친 이유가 오로지 본인이 일부러 다치려고 했거나 자살하려고 했다는 걸 운행자가 증명해내야만 해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반면에 피해자가 차 밖의 사람이라면 운행자가 나는 진짜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저쪽이 100% 잘못했으며 내 차에 기계 결함도 없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승객에 대한 책임이 훨씬 더 무겁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격한지 보여주는 실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에서 우울증을 앓던 딸이 갑자기 뛰어내려 다친 사건이었어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딸이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해도 그게 죽으려고 또는 일부러 다치려고 했다는 걸 운행자인 아버지가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만큼 승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법의 원칙들을 가지고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친구 간의 사고의 법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운전한 친구일까요? 아니면 차 주인인 나일까요? 정답은 바로 두 사람 모두입니다. 왜냐하면 법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차를 나중에 돌려받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에 대한 간접적인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계속 가지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당신의 허락을 받은 보유자고요. 이렇게 하나의 사고에 두 명 이상의 운행자가 엮여 있을 때 법은 이들을 공동 운행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당신과 친구 두 사람 모두가 연대해서 함께 손해를 배상을 책임에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국의 자동차 사고 책임 시스템은요, 누가 운전대를 잡았느냐 하는 물리적인 사실보다 누가 그 차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가라는 법률적인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책임은 운전대가 아니라 지배와 이익을 따라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차주에게 아주 무거운 책임을 지워서라도 사고 피해자를 어떻게든 보호하겠다는 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피해자 보호와 차주의 공정성 사이에서 최선의 균형점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